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도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무소속 이영호 의원, 호남 지역의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불 성격으로 바른미래당 출신의 전직 의원들 영입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제2배 전 국회의원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재명은 민주당은 우리 개혁 진보 진영은 한 몸으로 우리가 단결을 해야 합니다. 대통합의 첫 관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역사를 여는 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만과 특권에 안주하는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살피는 꼭 필요한 정당, 또 상식 있고 품격 있는 정당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당 내의 야당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했던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두 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그리고 더 잘 사는, 발전하는, 성장하는 나라로 가는데 두 분 함께 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석 의원,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이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이제 했으니까요. 근데 뭐 일단은 안철수 후보하고는 좀 이 네. 거리가 생긴 거는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고요. 이 김관영 의원, 최이배 의원 둘 다 그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죠. 그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뭐 사시 행시까지 이제 패스했다 해가지고 이제 유명세를 탄 인물인데 거기에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온건 합리 진보 색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 군산을 지역구로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그 이전 국민의당 인물들 뭐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뭐 천정배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좀 외연을 확장하면서 뭐 텃밭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호남에서의 어떤 그런 이 표밭을 좀 더 공고히 다지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이배 전 의원은 기억나는 게 예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아마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의원들이 가서 그 의원실 봉쇄하고 그래서 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빼꼼히 내려다보는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을 영입했다. 외연을 확대하겠다. 예전에 뭐 바른미래당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더 위에 올라가면 김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같이 했던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9대 20대 재선 의원이셨고요. 전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국민의당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또 재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제되었고 안철수 후보나 두 분 다 우리 논설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공인회계사 출신의 약간 중도 합리주의자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상황 또 민생에 관련된 조언들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무소속 이영호 의원이 들어와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는데 말이죠. 공동선대위원장하고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 지금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에
공약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맡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민주당에 뭐 영입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호남 지역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김동철 전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합류한 것과 비견되는 충격과 감동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서는 T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영입하는 그 정도의 이벤트는 있지 않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영진 앵커께서 지적한 것처럼 김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자기 집으로 어려울 때 다시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김관영 최입의 의원과 김성식 전 의원이 공공정책 전략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김성식 전 의원이 한다고 평가했는데 그분의 향방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관심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질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동철 전 원내대표를 특별 고문으로, 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무소속 이 이용호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남에 힘을 싣고 국민 통합, 지역 통합에 다가가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른미래당 출신의 전직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현안은 아니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상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해온 10%의 공공의료만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민간 의료가 십시일반으로 나선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루빨리 힘을 합쳐 지금의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겨내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긴급 제안 드립니다. 방역이 경제고 방역이 민생이며 방역이 안보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화의 가능성이나 또는 연대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만 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정도 5년간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지 위기에 대한민국도 구하고 그다음에 정권 연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정권 교체 열망 높지만 제1야당 후보가 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적임자는 나다. 정화석 의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단일화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양보하고 내가 범야권의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지금 단일화를 얘기할 예. 때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그러니까 정권 유지 여론보다는 지금 높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그런 여론은 따르되 뭐 말하자면 질 좋은 정권 교체라고 할까요? 질 좋은 정권 교체는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뭐 지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 입장에서 저거 말고 다른 대답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장해찬 본부장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1%가 아쉽잖아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네, 어떤 형태든 단일화는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게 꼭 단일화 경선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선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철수 안 하겠다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맥락에서도 네.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참여권 등이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정권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게 저만의 어떤 과한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뭐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글쎄요, 선거까지 꼭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떤 선택을 내려주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이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연정 모델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줄곧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거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최근에 지지세가 반등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할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를 함께 묶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렵게 통과시킨 공수처는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으로부터 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제3지대 후보들이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반면 심상정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서 막판에는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장해찬 본부장이 제가 장경태 의원에게 질문하던 걸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접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절대 이번에는 중도 사태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단일화 제안을 할 겁니까? 아직 단일화 제한 문제는 좀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가지 반성과 성찰 예. 그리고 사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요. 그 진정성 있는 사과가 국민의 마음에 닿을 때만이 그 논의도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이 대승적 양보를 우리 장희찬 법무부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두 번의 대승적 양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스스로 비례정당으로 전락하면서까지 미래통합당의 이 소위 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 구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야권 후보로는 안철수 후보가 명백히 1위였습니다. 소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경원 후보보다 떨어진 지지율이 나왔었는데요. 어찌됐건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3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당시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에 응했고 또 여러 가지 룰 협상 과정에서 많은 또 김종인 대표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두 번의 양보 끝에 이 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정당 간의 통합 과정은 여러 이 당협위원장이나 상임 전국위원 등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선에서 또 양보해라. 글쎄요, 저는 뭐 이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과정에서 이 단일화의 여부가 발생하는 거지. 혹은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저희도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후보도께서도 그렇고 저도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이 비례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반성과 성찰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또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또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하석 의원 혹시 안철수 후보 얼마 전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다르긴 한데 여기에 무소속의 김동연 후보까지 물론 김동연 후보가 지금 정당 창당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간의 단일화 아직 지지율은 미약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 어쨌든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가능성 어떻습니까? 주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대 사상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3지대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은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사실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뭐 정책적인 색채가 다른 부분은 있지만 한 가지 엮이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다당제거든요. 표의 등가성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의 의회 내 의석수를 갖다가 차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 연대로 이 연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더더욱 지금 이제 그 거대 여야 후보의 어떤 그 이 싸움이 치열해지고 아주 박빙의 저 차이가 날 때는 사실은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본인이 대통령은 되지 못할지라도 어떤 정책 연대와 그 정책 연대를 통한 어떤 그 이 여든 야든 견인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제3지대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 상상이랄까요? 그런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굉장히 이질적이고 동질화되기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 연대를 통해서 제3지대의 토양을 넓혀나가는 부분은 사실 이번 대선에서는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흔히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대선이기도 하고요. 장해찬 본부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캠프나 정당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후보에게 잘 나오는 여론조사를 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은 신뢰할 만하고, 우리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여론조사 기관은 뭔가 신뢰할 수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이 캠프 내에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과거에 여론조사 기간에 몸담았던 경력으로 말씀드려보면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독 결과가 전주에 비해서 튀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표집된 표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이 집계가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게 뭐 300명에서 280명으로 20명만 줄어도 전체 표본이 1000명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론조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뭐 추세만 보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 이외에 이 이념 성향, 정치 성향을 드러낸 뭐 보수, 진보, 중도로 드러낸 사람들이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 얼마나 이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는가, 이것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네, 사실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공개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되건 의뢰 기관이 있습니다. 또 조사 의뢰 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가 또 포함될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 표본에도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문항 구성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또 이 응답 방식에 따라서 전화 면접인지 뭐 예를 들면 ARS인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의도를 가장 빼고 담백하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대통령의 자격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방식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국민의 마음에 더 다가가기 위한 여론조사,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각 정당이 정책 선거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예. 것은 여론조사와 데이터 무시하면 좋은 결과 얻기 힘듭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참고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냥 건조하게 데이터로 인정을 하고 예. 거기에 맞는 최선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게 선대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태 의원이 지금 당에서 혁신위원장, 네, 정당혁신 추진위원. 정당혁신 추진위원장. 혹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만들었던 거 정말로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도 치러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혹시 우리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뭐 지도부 포함해서 대통령 이재명 후보 또한 간절하고 절박하게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도 비례정당에 대한 사과를 하셨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 취지 자체는 지역구에서 발생했던 사표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편법을 사용해서 꼼수를 좀 사용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했던 국회 정개특위에서 비례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저희가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저희가 소위 저희의 원천적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 무공천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장영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메타버스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림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경주 쪽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복을 입고 갔고요. 아마 경주시 종친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타는 버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 공략에 상당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약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 표심을 얻는 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과연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호남 지역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10.3% 정도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아, 그랬던가요? 네, 두 자릿수를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을 뛰어넘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의미 있는 성과, 그래서 진정한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오래 뿌리를 두고 내려서 국민들 대표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인들과의 교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목포에서 과거 이제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고락을 함께했던 민주동우회 분들을 만나서 민어를 곁들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또 굉장히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역시도 TK 출신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지역 정치인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 것인가, 만찬이라도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두 후보의 서로 다른 호남과 영남 지역 공략의 하나의 키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러면 장해찬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가 목포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식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저희가 어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잠깐 이야기 나눈 장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마도 마이크를 가까이 둔 거 보니까 우리들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웃고 그러면 심각한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장면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체력 괜찮으십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데 모르죠. 겨울 또 나타는 또 바빠야 되니까. 무슨 대화나 이렇게. 네. 그거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으로 가야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가셨습니다. 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상당히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3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이 판내릭을 지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을 하기도 하지만 뭐 생각의 차이와 또 진영의 차이 때문에 공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국민을 바라는 마음,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뭐 두 분이 큰 차이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께서 어찌되었건 윤석열 후보와의 여러 가지 대화 과정을 좀 연출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이 어색한 자리보다는 특히나 또 이 기념식에 참석한 이 여야의 어떤 제1, 2당의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좀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세 분과 인사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소식만 여러분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식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서 3초 그 어려운 침묵을 이겨내고 어쨌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썼던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결국은 사퇴했죠.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 사퇴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퇴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 사퇴는 당에서 권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노재승 위원장이 제가 직접 선택한 겁니다.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을 유지하면서 제가 해명 활동을 계속 한다면 그건 오직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또 국민의힘의 집권을 위해서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보다는 제 주관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의 권고보다는 저희 판단의 결과다. 후보님과는 따로 교감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후보님께서 워낙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젊은 이 청년을 우리 욕심으로 끌어 모셨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끝에 우리 욕심으로 이렇게 자진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로 끝나게 돼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가만히 있던 사람을 이 정치판에 끌어들였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인간적으로 미안한 그런 죄송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선대위 조직이 이게 뭐 한 90일간 유지되는 한시적인 조직이고 우리 생각에는 뭐 그 SNS를 뭐 다 들여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장희찬 본부장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자신 사퇴 판단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 맞고요. 어제 사퇴 후 늦은 저녁 시간에 제가 위로의 전화를 걸어서 노재승 위원장과 네, 통화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더 이상은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과 또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노재승 전 위원장의 여러 발언이 국민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고요. 노재승 전 위원장도 반성하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권성동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선거철에 많은 젊은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영입을 합니다. 검증의 문제도 중요하고 검증 시스템도 더 갖춰져야 되겠지만 참신한 이미지와 파격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영입했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떠나가게 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야 모두 이 젊은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고 좀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태가 늦었느냐? 함익병 전 원장과는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래도 젊은 30대 청년에게 본인이 스스로 과거 발언과 논란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며칠 동안은 국민의힘이 줬다. 저는 그게 뭐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을 대하는 관점으로 지나간 사흘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찬 본부장도 SNS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SNS에 글을 올리면 그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기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더더욱 책임을 져야겠죠. 노재승 전 위원장도 아마 이번에 느낀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인 시절에 올렸던 글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올린 글조차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게 정치가 바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